모든 것이 끝났어. 육중한 30년 된 배숙자 한정식의 목재 간판이 벽에서 뜯겨져 나가더니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뿌연 먼지가 오후의 햇살 속으로 피어올랐다. 강희원은 보도블록 위에 서서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글자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 거대한 3층짜리 건물에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었다. 방금이 파산한 요리에 명소를 사들인 여자는 정확히 1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 주방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며느리였다. 간판이 부서지는 굉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의 공격적인 칼질 소리로 변해갔다. 9해 전 그날 배숙자 한정식의 주방은 전쟁터였다. 점심 손님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강희원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움직였다. 김 주방장, 전복초에 양념장 다시 확인해요. 간이 조금이라도 비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울렸다. 그녀는 갓 들어온 보조요리사 3명에게 지시를 내리면서도 한쪽에서는 거대한 솥에 담긴 갈비찜의 숙성 간장 맛을 조절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VIP 룸으로 나가는 음식들이 완벽하게 담기는지 확인하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전복은 정확히 7분간 데쳐져야 했고 갈비찜의 무는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끓이는 동안 부서지지 않아야 했다. 그 모든 미묘한 차이가 명성의 기반이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배숙자가 주방으로 들어섰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흠잡을 곳을 찾고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희원이 막 완성한 신선로의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혀를 찼다. 국물이 좀 더 진해야지. 내 이름 걸고 하는 식당인데 이래서야 쓰겠니? 희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 국물은 어제 저녁부터 12시간을 우려낸 것이었다. 배숙자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저녁 내 생일 잔치 할 거 알지? 친척들 다 올 거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완벽한 잔치상 차려놔. 흠 하나라도 잡히면 내 탓인 줄 알아. 그녀는 마치 집안의 종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희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거절할 권리는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예약 장부를 확인했다. 10년 가까이 일하며 그녀는 모든 단골 손님의 입맛과 알레르기, 심지어 그들이 선호하는 반찬까지 전부 외우고 있었다. 오늘 점심 예약 손님 중 한 명은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젓갈을 먹지 않았다. 희원은 그들의 상에 올라갈 음식을 따로 구분해 두었다. 이 섬세함이 바로 배숙자 한정식의 진짜 실력이었지만 배숙자는 그 가치를 몰랐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포스기에는 엄청난 액수의 매출이 찍혔다. 그 돈은 모두 배숙자의 계좌로 곧장 입금되었다. 희원의 손에는 단 1원도 쥐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식당 뒷골목으로 나와 이마의 땀을 닦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녁에 있을 또 다른 전쟁을 견뎌내기 위해 짧은 숨을 골랐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 이정욱 여사였다. 희원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웬일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희원아,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희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이정욱 여사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말했다. 아니, 그냥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어.
의사 말로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큰 돈이 좀 들 것 같구나. 어머니는 희원이 지난 9년간 시어머니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차마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서 해볼 테니. 하지만 희원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가 급하다는 뜻이었다. 전화를 끄는 희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버지가 위독하셨다.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방을 나와 식당 홀에서 손님들과 웃고 있는 남편 오상민에게 다가갔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그녀는 남편을 구석으로 이끌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대. 병원비가 급해. 당신이 약속했잖아. 이번 달부터는 어머니께 정식으로 월급 달라고 말씀드려준다고. 오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희원의 목소리를 낮추게 했다. 쉿.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오늘 어머니 생신인 거 몰라?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해. 희원은 기가 막혔다. 나중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데. 하지만 오상민은 아내의 절박함보다 어머니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이 지금 나선다고 뭐가 달라져? 괜히 어머니 화만 돋우지 말고 얌전히 있어. 그는 희원을 귀찮다는 듯 떼어놓고 다시 친척들 사이로 돌아가 버렸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희원은 깨달았다. 남편은 절대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9년 동안 반복된 희망 고문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오늘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직접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저녁이 되자 VIP 전용 룸에는 친척들이 가득 찼다. 희원이 꼬박 하루를 바쳐 준비한 화려한 생일 잔치상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신선로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대하찜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갈비찜은 윤기가 흘렀다. 배숙자는 친척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게 다 내 손맛이야. 아무나 이런 맛을 내는 게 아니지. 친척들은 감탄하며 칭찬을 쏟아냈다. 희원은 조용히 상을 차린 뒤 모두가 착석하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배숙자는 인심 쓰듯 고개를 까딱했다. 오늘 같은 날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해봐라. 희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다. 이제부터 저에게 정식으로 월급을 주셨으면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급으로 일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배숙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서렸다.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월급?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게 바로 월급이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돈 이야기를 꺼내.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옆에 있던 남편 오상민이 비겁하게 끼어들었다. 여보, 제정신이야? 어머니 생신날 이게 무슨 망신이야. 희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무릎 꿇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이곳에서 사는 것과 제 노동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9년간 이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말에 배숙자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비단으로 된 테이블볼을 맹렬하게 잡아챘다. 네가 의무를 다해? 와장창. 요란한 소음과 함께
희원이 온종일 만든 화려한 요리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값비싼 도자기 그릇들이 박살나고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배숙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돈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주방에서 다신 얼씬도 하지 마. 희원은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9년 세월이 그렇게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 망가진 음식물 더미 위로 그것을 떨어뜨렸다. 희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걸어 나왔다. 희원은 아파트로 돌아와 짐 가방을 꺼냈다. 옷 몇 가지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오상민이 헐레벌떡 따라 들어왔다. 그는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아내에게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장 가서 어머니께 싹싹 빌어. 이게 무슨 짓이야? 희원은 대꾸 없이 옷을 계속 챙겼다. 오상민은 금융 테러를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너 돈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10원 한 장이라도 있냐고. 우리 엄마 식당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희원은 지난 9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의 비굴하고 한심한 본성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아내의 굴욕감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공짜 주방장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다. 희원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짐 가방에 지퍼를 채웠다. 당신 말이 한 가지는 맞네. 난 내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벌 거야. 그녀는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할 말을 잃은 오상민을 뒤로 한 채 희원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만약 당신이 희원의 입장이었다면 9년간의 희생 끝에 돈 한 푼, 직업 하나 없이 밤거리로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희원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가진 돈을 전부 털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구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희원은 곧바로 구직 활동에 나섰다. 그녀는 배숙자 한정식의 실질적인 주방장이었지만 경력을 증명할 서류 한 장 없었다. 이력서에는 공백만 가득했다. 면접을 본 식당들은 그녀의 구두 설명을 믿어주지 않았고 고작해야 주방 보조나 설거지 자리만을 제안했다. 결국 그녀는 한 중급 한정식 식당의 주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희원은 절망감을 느꼈다. 주방장이라는 사람은 재료의 신선도나 손질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육수는 조미료 맛이 강했고 나물은 미리 데쳐놓아 물러터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희원은 손님상에 나갈 갈비찜의 간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주방장에게 말했다. 주방장님, 이 갈비찜에 매실청을 조금만 더 넣으면 느끼한 맛을 잡고 풍미가 훨씬 살아날 겁니다. 주방장은 칼을 도마에 내려치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가르치려 들어. 여긴 당신이 있던 고급 식당이 아니야.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그 순간 희원은 깨달았다. 자신의 혀와 손은 이미 최고급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9년간 혀끝으로 익힌 감각과 손끝으로 쌓아 올린 기술은 이런 평범한 주방에서 썩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타협하며 미디오크르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날로 앞치마를 벗었다. 식당을 나온 희원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희원은 거절했다. 엄마, 나 이제 누구 밑에서 일 못해. 내 식당을 차릴 거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희원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식당 자리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녀는 상권 뒤편에 작지만 구조가 괜찮은 예전의 식당이었던 공간을 발견했다. 하지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다. 희원이 자금 문제로 막막해하던 어느 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 최학수요. 기억하려나? 배숙자 한정식의 가장 중요한 VIP 단골이었던 최 회장이었다. 희원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최 회장은 퉁명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배여산의 식당, 당신 나가고 나서부터는 영맛이 변했어. 먹을 수가 없더군. 듣자 하니 당신이 따로 독립했다던데. 만나서 얘기나 좀 합시다. 약속 장소인 전통 찻집에 나가자 최 회장은 희원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가게 자리는 구했소? 희원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음에 드는 곳은 찾았지만 자금이 부족합니다. 최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빌려주겠소. 오해는 마시오. 이건 동정이 아니라 투자요. 나는 사업가고 이자는 철저히 받을 거요. 하지만 나는 당신 음식 맛이 배숙자 식당 성공의 전부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요. 당신 실력에 투자하는 거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대출 계약서를 꺼냈다. 이자율은 결코 낮지 않았지만 사채처럼 비상식적이지도 않은 철저히 공정한 사업적 조건이었다. 희원은 계약서를 읽으며 깨달았다. 헛되다고 생각했던 지난 9년의 세월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 대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용과 평판을 쌓아왔던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최 회장에게서 자금을 확보한 희원은 그 길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식당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희원은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 주방기기를 닦았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를 설계했다. 시어머니가 비싸다는 이유로 절대 사지 않았던 제철 자연산 식재료와 직접 담가 숙성시켜야 하는 고급 장류 목록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식당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희원은 시간을 쪼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및 재산 분할, 그리고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 변호사였다. 희원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9년간의 무급 노동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와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싶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가족 기업 내에서의 무급 노동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희원 씨가 그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무 시간, 담당 업무, 그리고 희원 씨가 일했던 기간 동안의 식당 매출 같은 것들이요. 변호사의 말에 희원은 차분하게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냈. 주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의 예약장부 사본과 주요 식자재 거래 명세서, 그리고 매일 작성했던 재고 및 준비 목록을 전부 보관해 두었습니다. 파일에는 날짜별 예약 손님 명단, 그들의 특별 주문 내역, 그리고 그에 맞춰 구매한 식자재의 종류와 양, 금액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 그것은 희원이 없었다면 그 식당이 돌아갈 수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변호사의 눈이 빛났.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물증이었다.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및 9년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송 서류 작성을 시작했다. 법률 사무소를 나서는 희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식당으로 돌아가 개업 준비를 마저 시작했다. 얼마 후 배숙자와 오상민은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소송 서류들을 받았다. 배숙자는 이혼 소장보다도 며느리가 9년치 월급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을 내놓으라고. 오상민은 재산 분할 요구에 초조해졌다. 어머니, 이거 잘못하면 우리 건물 지분까지 줘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숙자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라.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고 소송을 오래 끌겠어? 얼마 못 가 제 발로 찾아와서 싹싹 빌게 될 거다. 바로 그 순간 한 VIP 손님이 지배인을 불러 불평했다. 오늘 갈비찜은 왜 이렇게 짜? 주방장 바뀌었소? 배숙자의 자신감과 달리 식당의 명성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숙자는 희원이 자신의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배숙자는 오상민을 데리고 희원의 가게로 쳐들어갔다. 아직 정식으로 문을 열기도 전이었다. 그들은 막 청소를 마친 희원의 새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배숙자는 자신의 거대한 식당과 비교되는 아담한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었다. 고작 이따위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내 재산을 넘봐?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너 같은 건 아주 밟아서 뭉개버릴 수 있어. 하지만 희원은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보며 말했다. 배숙자는 저주를 퍼부으며 돌아갔다. 희원은 굳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주방의 모든 화구에 불을 붙였다. 개업일은 바로 내일이었다. 희원의 작은 식당 희원 한정식의 문이 열렸다. 개업 첫날 점심시간이 되도록 손님은 거의 없었다. 희원은 초조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텅 빈 테이블을 앞에 두고도 그녀는 제철 나물을 정성껏 무치고 완벽한 온도로 육수를 끓였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근처 사무실의 직원 몇몇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다. 그들은 작은 식당의 메뉴판을 보더니 가격이 좀 비싸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오늘의 제철 한정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정갈하게 차려진 한 상이 그들 앞에 놓였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며 첫 숟가락을 떴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입안에서 터지는 맛의 향연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숙성된 장의 깊은 풍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신선함, 그리고 모든 반찬이 이루는 완벽한 조화. 그들은 말없이 그릇을 비웠다. 세상에 이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네요. 한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들은 다음에는 부서 회식을 이곳에서 하겠다며 약속하고 나갔다. 그날 이후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다. 점심시간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어졌고 저녁에는 예약을 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희원은 첫 주 정산서를 보았다. 아주 작은 흑자였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번 첫 돈이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해 식자재 주문량을
늘릴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의 교활한 방해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한 채였다. 몇 주가 흐르고 희원 한정식은 주말 예약이 완전히 찰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리며 최학수 회장을 필두로 한 배숙자 한정식에 오랜 VIP 단골들이 들어섰. 희원은 놀라면서도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최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강 주방장, 우리가 찾아올 줄 알았지. 배여산의 식당은 이제 영 못 쓰겠어. 음식에서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당신이 새로 가게를 열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소. 다른 손님들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그 손맛이 어디 가겠어요? 배여사 식당에 당신 없다는 거 알고는 발길을 딱 끊었지. 희원은 그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든 최고의 코스 요리를 대접했다. 손님들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 그들은 희원의 음식이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 식사를 마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있을 가족 모임과 기업 행사 예약을 모두 희원 한정식으로 옮겼다. 한편 같은 시각 배숙자 한정식에서는 배숙자가 붉은 줄이 그어진 예약 장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오상민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어머니, 최 회장님이며 박 사장님까지 전부 예약을 취소하고 희원이 가게로 갔답니다. 배숙자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도끼 어린아기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30년 업계 인맥을 이용해 희원의 숨통을 끊어놓기로 결심했다. 바로 식자재 공급망이었다. 주말 예약이 가득 찬 금요일 새벽, 희원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신선한 해산물과 최상급 채소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배달 트럭은 오지 않았. 1시간, 2시간, 희원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녀는 주거래처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수산물 공급업자는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갑자기 물량이 부족해서 라며 말을 흐렸다. 두 번째 채소, 도매상도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배송은 어렵겠습니다라며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몇 군데를 더 돌리고 나서야 희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가장 오래 거래했던 한 젊은 공급업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배숙자 여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가게에 물건을 대주면 자기네와는 앞으로 모든 거래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은 그쪽 물량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전화기를 내려놓은 희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몇 시간 뒤면 최고급 요리를 기대하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텐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그때 오상민이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희원의 공경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꼴 좋네.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럼 파산은 면하게 해줄지도 모르잖아? 희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꺼져. 그녀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배숙자가 통제하는 전통적인 도매 유통망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만 명확해졌다. 희원은 결심한 듯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몇 년 전 더 좋은 식재료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조사해 두었지만 배숙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도시 외곽의 직거래 시장과 독립농장들을 향해 차를 몰았다. 희원은 차를 몰아 농수산물 직거래 허브와 새벽에 열리는 해안의 수산물 경매 시장에 도착했다. 당장 주말 장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최상급 식재료를 구해야 했다. 계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대량 구매를 하려는 외부인에게 현지 상인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아가씨, 장난하는 거 아니지? 이만큼을 다 가져가려면 현찰로 줘야 하는데 돈은 있고? 희원은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해산물을 보는 날카로운 눈으로 상인들을 놀라게 했다. 사장님, 이 전복은 양식이 아니라 자연산이네요. 이 정도 크기면 킬로그램당 얼마까지 쳐드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식재료의 등급을 정확히 짚어내고 도매가보다 약간 높은 현금 가격을 제시하며 상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절박함에 상인들은 결국 마음을 열었고 희원은 자신의 차에 배숙자가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가득 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속력으로 식당으로 돌아왔.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희원과 그녀의 작은 직원들은 초인적인 속도로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지만 그들의 손놀림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고 손님상의 음식이 나가자 즉각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오늘 해산물은 유난히 더 신선한데요. 나물이 정말 향긋해요. 어디서 이런 재료를 구하셨어요? 손님들은 이전보다 한 차원 높아진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희원은 깨달았다. 배숙자의 방해 공작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식당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배숙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방해 공작이 실패하고 오히려 희원의 식당이 더 유명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배숙자는 이성을 잃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 그녀는 오상민을 끌고 희원의 식당으로 쳐들어왔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을 보고 그녀의 눈은 더욱 뒤집혔다. 배숙자는 식당 한가운데에 서서 목청껏 소리쳤다. 강희원, 이 배은망덕한 것, 당장 나와.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다. 네가 감히 내 손맛을 훔치고 내 단골 손님까지 빼앗아가? 이 돈만 밝히는 불효시 같은 년. 배숙자는 희원에게 사회적 수치심을 주어 손님들 앞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잠시 후 희원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았.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하지만 모든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어머님, 훔쳤다는 것이 지난 9년간 하루 14시간씩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식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희원은 멈추지 않았다. 배은망덕하다는 것은 위독하신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부탁드렸다가 맨몸으로 쫓겨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님들, 특히 배숙자의 얼굴을 아는 많은 이들의 표정이 경악과 혐오로 변해갔다. 그때 한 중년의 VIP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배숙자를 향해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배 여사님, 지금 남의 귀한 식사 시간을 망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서 나가주시죠. 사방에서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의 배숙자는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배숙자와 오상민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다. 희원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이제 이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날 저녁 희원은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배숙자가 식자재 공급을 막고 영업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실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배숙자 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희원 씨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숙자 씨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압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배숙자 명의의 모든 상업용 은행 계좌와 식당 건물이 동결될 것이다. 희원은 알고 있었다. 배숙자의 거대한 식당은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때문에 매일 엄청난 현금 흐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은 거대한 제국의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다. 망설임은 없었다. 희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9년간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주저없이 위임장에 서명했다.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희원이 제출한 압도적인 무급 노동의 증거 앞에서 법원은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적인 함정은 설치되었다. 희원은 자신의 번창하는 주방으로 돌아와 도시 반대편에서 곧 터질 금융폭탄의 폭발을 기다렸다. 여러분은 희원이 가족의 재산에 법적 동결 조치를 취한 것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배숙자 식당의 직원들 월급날이었다. 동시에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대금 결제일이기도 했다. 배숙자는 아침 일찍 은행에 가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VIP 창구에서 당연하다는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은행원에게 지시했다. 직원들 급여랑 거래처 대금 싹 다 이체해줘요. 은행원은 잠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지점장을 불렀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배 여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사님의 모든 상업용 계좌와 명의로 된 부동산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일 원도 인출하거나 이체하실 수 없습니다. 배숙자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가압류? 그게 무슨 소리야? 지점장은 법원에서 발송된 공문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채권자 강희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배숙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은행을 뛰쳐나와 패닉 상태로 오상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민아, 큰일 났다. 강희원 그년이 우리 통장을 전부 묶어놨어. 수화기 너머로 오상민 역시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 저도 방금 통지를 받았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제 개인 재산까지 전부 동결됐어요. 배숙자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미 거래처에서는 왜 돈이 입금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고 직원들은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의 어마어마한 운영비가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버렸다. 절망에 빠진 배숙자는 오상민에게 명령했다. 당장 희원이한테 달려가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가압류를 풀라고 해.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 그날 밤 오상민은 영업이 끝난 희원의 식당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였던 식당은 이제 고요했다. 희원이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자 오상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완전히 지치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희원아, 제발. 그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애원했다. 가압류 좀 풀어줘. 일단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죄책감을 이용하려 했다. 네가 지금 30년 된 가족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희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9년 동안 일하다 쫓겨날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지?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 병원비를 모욕할 때 당신은 뭘 했냐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야. 당신들이 나에게 진 빚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야. 직원들 월급을 주고 싶으면 당신들 명품 시계랑 차부터 팔면 되겠네. 오상민은 희원이 자신의 그 어떤 조종에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실토했다. 이미 끝났어. 손님들은 다 끊겼고 식당은 매일 적자만 쌓이고 있어. 희원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에 남겨진 그를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다. 배숙자 제국에 대한 법적,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몇 주가 흘렀다. 결국 배숙자는 소송을 해결하고 희원에게 지난 9년간의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다. 가압류는 풀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VIP 손님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식당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거대한 건물의 운영비는 파산한 그녀를 계속해서 짓눌렀다. 어느 날 오후 배숙자는 텅 빈 거대한 식당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전기가 끊길 듯 깜빡였다. 남아있던 마지막 주방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밀린 급여와 독선적인 경영에 지쳐 떠나갔다. 홀로 남겨진 숙자는 그제야 오열했다.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스스로가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제국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오상민에게 식당 임대와 시설을 전부 매물로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징적인 한정식 식당은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간을 감당할 수 있는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식당은 먼지가 쌓인 채 비어갔다. 한편 희원의 식당은 연일 대성공을 거두며 2달치 예약이 꽉 찰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더 큰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주 큰 상업 공간이 급매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희원은 중개인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이 배숙자의 파산한 식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에는 지치고 초췌한 모습의 배숙자와 오상민이 중개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희원을 본 배숙자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너한테는 절대 안 팔아. 죽어도 못 팔아. 하지만 중개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배 여사님, 내일이면 은행에서 이 건물을 경매로 넘깁니다. 지금 이 가격에 현금으로 사겠다는 사람은 강희원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삼킨 배숙자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희원은 자신의 기술과 그들에게서 받아낸 정당한 법적 합의금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노예처럼 부렸던 바로 그 제국을 사들였다. 배숙자와 오상민은 완전히 패배하여 부서진 모습으로 건물을 걸어나갔다. 희원은 거대한 주방의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왕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며칠 후 건물 밖에서는 인부들이 육중한 30년 된 배숙자 한정식의 목재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다. 간판은 굉음과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희원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9년간의 무급 노동과 굴욕, 눈물의 무게가 저 부서지는 나무 조각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크레인이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아름다운 조명이 켜진 새 간판을 들어 올렸다. 강희원 한정식.
새 간판이 견고하게 벽에 고정되었다. 식당 안에서는 건강을 회복한 희원의 어머니 이정옥 여사가 가장 좋은 VIP 테이블에 앉아 자랑스러운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희원은 깨끗한 흰색 주방장 제복을 입었다. 그녀의 크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희원은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식당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가치가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알았다. 희원은 자신의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걸어 나왔고 그 기술로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제국을 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당한 환경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의를 향한 희원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회복과 승리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